때론 이 최후의 모습,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이 온전하게 이해되기도 하죠. 정몽주 선생의 최후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즉 역성혁명은 불가하다. 이 주장으로 인해 그는 끝내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지 불과 10년도 채 안 됐을 때 이 정몽주 선생은 조선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충신으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그것도 태종 때. 그러게 정몽주를 죽인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을 때 말하자면 국민 충신이 된 겁니다. 이상하죠? 가끔 역사는 이렇게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포은 정몽주, 그의 역사는 이곳 경상북도 영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 경상북도 영천. 별과 말의 고장. 영천 곳곳에서 정몽주의 정신이 깃든 여러 유적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창건된 임고서원은 고려 말의 문신이자 대학자 포은 정몽주를 추모하는 곳입니다. 여러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는 1390년 마침내 고려 최고의 관직 문하시 중에 오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격이죠. 신동이라 불리며 남달랐다는 어린 시절의 정몽주. 9살 때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그리며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노비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어린 몽주. 글 모르는 노비를 대신해 남편에게 보낼 편지를 써줬다는군요. 그 글이 바로 포은 선생 문집에 실려있는 상사곡입니다. 구름은 모였다 흩어지고 달은 차면 기우나 저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포은의 그 천재성이랄까요? 그런 거를 일찌감치 인정받았다라는 그 일화의 한 면으로 그런 에피소드가 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계급적인 관계보다도 저는 그 포은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정말 그 인간적인 면모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그런 면모가 있고, 포은을 접할 때마다 그런 것 때문에 더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로는 당대 으뜸이던 정몽주는 1360년 24세 나이에 치른 과거에서 장원급제합니다. 그때 정몽주가 만난 특별한 사람. 지공거 김득배입니다. 그는 정몽주가 과거 시험을 볼 때 총 책임자였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몽주는 김득배를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신학문, 성리학적 지식으로 단련하며 신지식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터해 주신 분이시죠. 포은 선생으로 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모의 예로서 끔찍히 이제 복양하고 따랐다고 하는데, 불교의 나라였던 고려. 그러나 많은 특혜 속에 사찰은 타락합니다. 대토지를 소유하고 고리대금업으로 백성들을 도탄해 빠지기도 했죠. 불교가 사회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고려말 지성들은 미련 없이 불교를 외면하고 성리학을 택합니다. 성리학의 이념은 도덕과 정치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것인데요. 정몽주를 비롯한 고려말 지식인들은 그런 유교 사회가 가장 건강하고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정몽주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승 김득배가 군대를 이끌고 출정해 홍건적을 격퇴하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의 공을 시기한 간신들의 모함에 휘말리게 된 김득배. 그는 끝내 역적으로 내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정치의 배신, 스승의 죽음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그는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청년 정몽주의 다짐과 실천을 영천 유어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의 이념을 한치 어긋남 없이 실천하겠다는 정몽주의 다짐. 유교의 가르침대로 부모님의 3년상을 각각 치르며 그 다짐을
증명해냅니다. 고려 말인 1389년 정몽주의 지극한 효심이 조정에 알려져 그의 고향 영천에 효자리라고 새긴 비가 세워졌습니다. 6년간의 심효살이, 관직도 어떤 호사도 마다한 채 배운 대로 효를 실천한 정몽주. 유학자의 지고지순한 시간이었습니다. 유교적 실천뿐 아니라 유학의 깊이 역시 최고였습니다. 고려말 최고 지성으로 추앙받던 이색은 정몽주를 동방이학지조로 추대합니다. 동조, 즉 고려 성리학의 시조라는 뜻이죠. 횡설수설 무비당리. 이제 횡설수설을 하면 요즘 좀 이상한 횡설수설인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주장을 펴도 저렇게 주장을 펴도 무비당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없다. 뭐 최고의 찬사지요. 그리고 뒤에 하는 말이 동방리학지조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리학의 최고 어뜸이라고 할 만하다. 고려사 열전에는 포은 정몽주의 학식과 인품에 대한 당대의 여러 평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후학들이 대학자 정몽주를 흠모하며 태산과 북두처럼 보았다거나 빼어난 재주로 왕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하로 성대한 공덕을 쌓았다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외교관이기도 했던 정몽주를 재발견할 수 있는 영천 조양각. 당시 일본 사신 행렬은 조양각의 집결에 송별연을 가진 뒤 일본으로 향했는데요. 정몽주도 1377년 조양각에서 벗들의 위로를 받은 뒤 일본 하카타로 향합니다.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왜 우두머리를 유인해서 살해할 생각까지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더 격분해갖고 침탈이 심해져 나흥유라고 하는 사람을 사신이로 이제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하는데 볼모를 잡아놓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서 겨우 목숨만 건져갖고 나흥유가 귀국해서 그 사실을 조정에 다 알립니다. 근데 다시 누군가를 보내서 화친을 해야 되는데 정몽주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정몽주는 그때 정치적 경랑 속에 유배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원나라와 명나라의 교책이었고 이에 영향을 받은 고려 조정은 친원파와 친명파로 갈라졌습니다. 친원파가 집권하자 정몽주를 비롯한 친명파 세력이 대거 유배에 처해진 건데요. 이 친원파가 유배 중인 친명파 정몽주를 그 위험한 일본 사신으로 천거한 겁니다.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왕 3년에 권신이 지난 일로 원한을 품어 정몽주를 거용하여 폐가대로 가서 도적을 금해줄 것을 청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위태롭게 여겼다. 그러니까 정몽주에게 원한을 품은 권신이 정몽주를 일본 사신으로 보내기를 청했다는 것이고 모두가 이를 위태롭게 여겼다는 것은 그 길이 죽는 길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목 정몽주는 조금도 어려운 빚이 없이 가서 저간의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몽주. 그러나 그는요 조금의 어려운 빚도 없이 일본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일렁이던 사행길. 정몽주는 두려움 없이 일본으로 향합니다. 가니까 정몽주 선생을 가둬버립니다. 유폐를 시켜버리죠. 관음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근데 이제 정몽주 선생이 시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니까 이건 난리가 났습니다. 절간에 유폐되고 말았지만 외교관 정몽주에게는 비장의 무기 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외교가에서 사신의 역량과 깊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시였습니다. 고려 사신 정몽주의 시 한 수를 얻기 위해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정몽주의 일본 사행시에서는 이 외교관으로서 타국의 문화와 사람을 존중하는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본의 사행시를 보고 정말 뛰어나다는 게 그 당시 외구들은 신발도 안 신고 또 치아가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품을 먹어서 이빨이 새카맣고 맨발로 다니고 이런 거를 폄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교에서 가장 중시했던 게 아마 포는 소통이었고 그러한 능력을 가졌던 인물 아닌가 이래 봐요. 결국 정몽주는 우리 백성들을 구해냈고 일본으로부터 왜구를 소탕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냅니다.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사행길 정몽주의 활약, 그 백미는 단연 대중국 외교였습니다. 격동의 시대 1372년 거친 서해를 거쳐 첫 중국 사행길에 올랐던 정몽주. 그런데 귀국하던 정몽주 일행은 그만 태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배는 난파됐고 39명이 사망했습니다. 말 안장을 씹으며 무려 13일간 표류하던 정몽주는 명나라 태조가 보낸 군사들에게 구조됩니다. 난징에 도착해 명태조와 독대한 정몽주. 이 정몽주의 의연한 모습에 감동한 태조는요, 후한 대접을 베풉니다. 그때 정몽주는 이 명나라 관리들과 아주 좋은 친분을 쌓게 되죠. 중국 산둥성의 펑라이항. 펑라이는 14세기 북방 무역의 거점으로 번성했던 곳인데요. 고려 사신들은 물론 각국 사신들이 펑라이항을 통해 대륙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려에서 펑라이항까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것이 바로 정몽주. 놀랍게도 이곳 박물관에는 정몽주 동상이 있습니다. 那个在明洪武5年的时候，这个郑孟周就请求开通这个传统的中韩航线。陆续请求以后，明朝廷呢就同意设立这个恢复了这条航路。这个时候呢，郑孟周就提出来恢复登州海行入高丽波海道传统航线，也就是从山东半岛经妙岛群岛、辽东半岛，顺着海岸回到过鸭绿江口回到朝鲜半岛。这条航线呢是比较安全。 정몽주가 태풍을 만났던 첫 중국 사행에서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서해를 거쳐 중국 동남해인 닝부항까지 가야 했습니다. 일일이 사행길을 지정해주던 명나라가 고려 사신들의 펑라이항 이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인데요. 조난을 당했다 구주된 정몽주는 명태조에게 펑라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했고 명태조가 그것을 수락한 것입니다. 권력가들이 온갖 이유를 들어 피해간 중국 사행길. 1384년 정몽주는 또다시 그 험난한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고려에 온 명나라 사신 채빈이 우리 관리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고려와 명나라 양국 관계가 극도로 싸늘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오랫동안 그런 관계가 지속됐고 명나라는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며 고려를 압박합니다. 명나라는 군사적 위협을 가했고 고려 사신들은 잇따라 곤혹을 치르죠. 그러니 누가 중국으로 가려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정몽주 선생은 그 우왕에게 그래요. 임금의 명이면은 물불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사실은 명경까지, 명나라 수도까지 가는데 90일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성절까지, 즉 명태조 주원장의 생일까지가 6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게 되죠.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고려의 최고의 충신이라는 말은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겠죠.
개성에서 난징까지 90일 걸리는 길. 사신 행렬을 이끈 정몽주는 쉬지도 않고 밤낮을 내달려 불과 60일 만에 난징에 도착합니다. 명태조는요, 목숨을 걸고 달려온 정몽주에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12년 전 태풍을 만나 구사일생 살아났던 고려 사신 정몽주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교라는 게 이게 공식적인 거리 관계 제도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몽주가 여러 차례 이제 남경 사행을 통해서 쌓았던 인간 관계, 좋은 인상, 정몽주의 그 명날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정몽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인간미라든가 학문 능력, 시문 능력 같은 것들이 외교적인 성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던 고려와 명나라. 정몽주로 인해 양국 관계는 풀려갔고 명은 과도했던 세공 요구를 상당수 철회합니다. 그렇게 외교관으로 대학자로 당대 지식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포은 정몽주. 그런 정몽주가 흠모했던 인물이 바로 고려의 장수 이성계입니다. 정몽주와 이성계는 서로를 지극히 아끼며 고려 개혁이라는 같은 꿈을 꾼 동지였습니다. 고려의 전설적인 무장 이성계. 그는 왜구를 격퇴하며 백성들의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성계가 황산대첩으로 왜구를 물리칠 때 정몽주도 참전했으니까 두 사람은 전우이기도 하죠. 정몽주는 불세출의 영웅 이성계를 찬양하는 시를 지어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인품과 재덕이 뛰어남은 화봉에 매이고 지략이 깊고 웅대함은 남양의 용이라. 큰 바다에서는 큰 물의 흐름을 막고 서쪽의 바다에서는 해돋이를 도왔네. 서쪽에서 예전 사람 찾아보니 공과 같은 사람 거의 드무네. 이성계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도 조선 건국을 미루던 결정적인 이유가 정몽주 때문이었다고도 합니다. 이성계도 그만큼 정몽주를 아꼈던 것이죠. 백성을 편안히 하려는 같은 꿈을 꾼 동지. 그러나 같은 길을 갈 수 없었던 두 사람. 요동정벌에 나선 우왕과 최영 장군에 맞서 이성계는 군대를 위화도에서 회군합니다. 그리곤 우왕을 제거하죠. 군권을 장악한 이성계 세력은 조선 건국의 꿈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정몽주의 꿈은 달랐습니다. 혼란한 국가의 기틀을 잡으려 새로운 법률 신정률을 만들고 구휼제도인 의창제를 다시 손보지요. 풍년이 들면 곡식을 거두고 흉년에 나눠줌으로써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정몽주는 백성들의 우상인 이성계와 함께라면 고려 내부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을 숙청해가며 이미 혁명의 길에 들어선 이성계. 누구보다 서로를 원했지만 정몽주와 이성계는 끝내 갈림길에 이르고 맙니다. 기본적으로 그 고려라는 나무, 그 당시 한 400여 년 된 나무죠. 사실 고려라는 나무는 불교에 기반한 나무인데 성리학에는 새로운 그 접목을 해서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과 이건 전혀 다른 나무기 때문에 성리학에는 새로운 그런 신념, 사상체에 기반한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겠다라는 그 두 사람들의 생각 차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길을 가다 보니까 전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갈림길을 만난 거죠. 수백 년간 전해지고 있는 정몽주와 이방원의 세기의 단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런치기 얽힌들 그 어떠리
우리도 이렇게 하여 백년까지 누리리. 학식과 인품으로 추앙받던 정몽주의 합류로 혁명의 명분을 쌓으려던 이성계 세력. 정몽주는 최후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미 고려는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포원 한 사람의 힘으로 지탱할 수 없었던 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고려를 위해서 죽고 고려의 신하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했고 그 누군가가 포원이기 때문에 조선 건국 이후에 개국 공신보다도 우리 역사에 포원이 더 기록되지 않았나. 서해 유성룡은 이런 평가를 합니다. 고려가 있을 때 포원이 있었고 포원이 없자 고려도 없게 되었다. 후도독한 정치에 절규하며 인의를 실천했던 정몽주의 최후. 그러나 역사는 정몽주를 패배자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몽주가 죽은 지 3개월 뒤 고려라는 이름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1392년 7월 건국된 조선. 이성계, 즉 조선 태조의 요청을 끝내 거부한 정몽주를 조선은 간신이자 난신으로 기록합니다. 승리한 자들의 기록에서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조선 건국 후 채 10년도 흐르지 않았을 때 역사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그러니까 조선 3대왕 태종 즉위 직후 한 신하가 충원합니다. 한 이제 왕조가 세워졌으면 수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충신을 기리는 일이다. 그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면 벼슬을 추중해야 할 것이고, 아직 살아계신 분이라면은 또 살아계신 대로 벼슬을 더 높여드려서 충신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그것이 왕조를 수성해 가는데, 그러니까 지키고 완성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게 돼요. 태종은 정몽주에게 영의정 부사라는 관직을 내립니다. 본받아야 할 충신으로 정몽주를 소환한 겁니다. 세종대에 이르러 정몽주는 다시 주목받는데요.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세종은 동서고금 위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윤리서 간행을 지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백성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역사 속 충신, 효자, 열렬을 선별해 그 행실을 기록한 삼강행실도. 충신전에는 우리나라 인물 단 6명이 올랐는데 그중 한 명이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가 만고의 충신 반열에 오른 순간입니다. 태종, 세종에 걸쳐서 만고 이제 이거는 뭐 충신하면 정몽주의 어떤 그런 게 있게 된 것이 이제 이때 이제 뭐 국가에서 국왕이 이제 충신으로 확정한 거죠. 바로 그래서 이후에 조선시대 내내 어찌 보면은 충신하면 정몽주. 그래서 만고 충신, 만고의 최고의 충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만고란 거는 기나긴 역사 속에 어떤 충신이다. 중종 즉위 후 정몽주에 대한 추앙은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유학에 기여한 성현들을 모시는 문묘.
성균관이나 향교에 신주를 모시고 제를 올리는 것을 문묘 종사라 하는데 1517년 정몽주가 문묘 종사됩니다. 공자와 같은 반열에 오른 불사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제사를 지내려면은 사람들은 그 위패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려면은 최소한 공자의 위치까지 이르는 성현들이 들어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최치원이 있었죠. 그 이전에 그다음 설총이 있었죠. 그다음 고려시대 안양이 있고 그다음 정몽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선시대 인물들이거든. 근데 그래, 정몽주가 거기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는 중종 때 정몽주가 어느 정도 성년의 반열에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정몽주는 조선인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우암송시열은 정몽주는 고려의 행복이 아니라 조선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정몽주가 이방원과의 술자리에서 이 단심가를 읊었다는 것, 역사 시간에 배울 만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록이 전하는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조선 건국 이후 대대로 구전되어 온 야사입니다. 정몽주 선생이 피살된 장소가 선주교가 맞느냐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논쟁거리입니다. 세종 때의 삼강 행실도에도 이 피살 장소는 골목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 선생의 삶과 철학이 갖는 의미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짚고는 좀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631년 발간된 간이집. 선주교가 등장하는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하늘 동쪽 멋진 구절이라는 표현은 정몽주의 단심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조 4년 1728년 발간된 청구영언. 정몽주가 이방원과의 담판에서 읊었다는 단심가 전문이 한글로 등장하는 현존 최초의 기록입니다. 세종대의 삼강행실도에는 정몽주 피살 장소를 골목길로 그렸지만 18세기 후반 정조대에 이르러 오륜행실도에서야 선주교가 등장하죠. 이를 토대로 학계 일부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정몽주 관련 일화들이 각색됐다고 추정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미화될 수는 있어요, 내용상.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몽주가 고려 말에 그 당대의 수준에서 최고의 학자에 올랐다는 그 자체가 해서 출발이 되면은 미화됐다는 말은 쉽게 못하는 거죠. 조선 초기에 정몽주 피살 관련 일화들을 상세히 기록하기는 껄끄러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죠. 조선 중기에야 제대로 된 기록이 가능했을 테고 구전되어 온 이야기들도 사실에 근간을 두고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에서건 지조와 의리의 신화, 포은 정몽주가 남긴 교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격동의 고려말, 그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자신의 의지를 단 한 번이라도 양보했다면 정몽주 선생은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부귀영화를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자신의 생사를 고려와 함께했고 역설적이게도 조선인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며 불사의 존재가 됐습니다. 지조, 절의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근본 도리다. 600년 전 포은 정몽주가 죽음으로 역사에 남기로 했던 그 정신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